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처음 스트리밍을 했습니다만 조교 선생님하고 우리 PD님은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이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스트리밍도 이 방송용 카메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급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급히 핸드폰을 설치하고 또 이 와이어리스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또 목소리가 작아져가지고 핸드폰에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에다 막 대고 막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내 스스로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이 역사 강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댓글들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집중력도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근현대사를 스트리밍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냥 스트리밍은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역사 관련 내용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역사 근현대사를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해가지고 때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근현대사, 그 다음에 주말은 조선사, 물론 4월 3일이 가까워지면 4.3 항쟁도 해야 되겠고 5월 18일이 가까워지면 광주 민주화운동도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일은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영상들과 근현대사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출발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보통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근현대사 그러면 근대가 뭐고 현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국사나 한국사 교재의 목차를 보면 고대 정치사, 중세 경제사, 근세 문화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고대가 뭐고 중세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수학으로 치면 거의 구구단 암기하는 수준의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거 그냥 재미없는 고대가 뭐고 중세가 뭐고 그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나중에는 민감한 이야기까지 분명히 언급되어질 거다. 아마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그러면서 제가 시대구분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세력이 아시아 세력의 침략을 본격화했던 게 한 18세기경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18세기경에 아무래도 서양 역사학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서양 역사학에서는 일단 시대 구분을 하기가 명확하죠. 그래서 자신 유럽들의 역사를 삼분법을 적용해가지고요. 고대 사회, 서양에서는 언제까지가 고대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가 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로마 시대를 깨면서 4세기경에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인종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세 천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중세 천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중세를 바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크리스트교와 봉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 천년을 깼던 게 14세기경의 르네상스, 15세기경의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세사회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17, 18세기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사회로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서양은 역사 발전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역사학자들과 동양의 역사학자도 교류했을 거 아니야? 서양 역사학자들이 자 우리 유럽의 역사는 이랬어. 너희 중국 역사는 어떠했니? 일본 역사는 어떠했니? 인도 역사는 어떠했냐고 인도와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막말로 아시아권에서 시대의 구분이 될 만한 큼지막한 역사적 사건들이 솔직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역사학자들이 야 너희는 역사 발전이 없었냐 하고 무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던 일본의 역사학자가 어거지로 5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서양 아이디 쪼개놓은 고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중세를 가지고 오는데 근대를 세 시기로 쪼개버립니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여러분 밑에 지금 이 5분법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한국사나 국사책의 목차가 전부 다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처럼 시기 구분을 할 만한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건 중국이건 하는 짓거리가 왕조 교체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왕조 교체에 입각해서 이렇게 5분법을 교과서에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가 고대입니까? 한번 해볼게요. 삼국시대부터 고대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가 고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대 경제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 경제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중세는 이제 쉽죠. 바로 고려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근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근세는 조선 전기 15, 16세기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사를 공부할 때 그래도 임진왜란 이전이 조선 전기고 임진왜란 이후가 조선 후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참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니 근세가 15, 16세기면 아니 근대는 17, 18, 19세기? 여러분 실제로 서양에서 이 근대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막말로 근대화에 성공하면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근대화에 실패하면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근대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 사상 이런 게 보여야 근대예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 좀 약간 모순이죠? 아니 15, 16세기가 근세라고 보면 17, 18, 19세기에 조선 역사에 민주주의가 보입니까? 16세기 말 붕당이 시작돼서 차라리 17세기에 물론 북인들이 인조반정으로 날아가지만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과 황국을 전개하는 오히려 17세기 붕당 정치가 민주주의적 정당 정치에 가까웠죠. 그러나 18세기 넘어가면서 노론이 일당 독재하고 19세기에는 노론의 일개 가문이 세도 정치를 했는데 완전히 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대야? 맞죠? 여러분 근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짜증나는 게 서양에서는 완벽하게 17, 18세기가 근대로 이행하는데 시민혁명, 산업혁명 일본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희 조선은 역사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일본이 너희를 35년간 식민 지배하면서 바로 이렇게 근대 사회로 이행시켰다. 근세를 빼면 서양처럼 세 단계로 가면 이렇게 이행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는 발전이 없었다. 식민사관 중에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조선 역사는 중세가 없었다. 중세부재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쪽발이들아. 너희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전부터 그리고 너희가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화도 지역 이전부터 우리는 자발적으로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가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부터 이 시기에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건 차마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보인다. 조선 후기 봐라. 시전 상인들 그리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공인, 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했던 사상들, 독립수공업자들이 자본가로 성장하지 않냐. 자본가가 나온다는 건 자본주의에 싹이 트고 있다는 거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맹아죠.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가 해이해지는 과정에서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잖아. 이걸 뭐 평등사회로 이행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아니 서양은 17, 18세기에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데 우리는 근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역사학자들도 조선 후기가 근대야. 근데 시민혁명 없잖아. 산업혁명 안 보이잖아. 그래도 근대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뻘쭘하고 미안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근대가 꿈틀대는 시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옛날 국사책이나 한국사책 뒤져보십시오. 고대, 중세, 조선 전기를 근세,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대가 꿈틀대는 시기.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근대는 언제냐고요.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조선 후기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학자들에게 근대의 출발점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876년 개항, 강화도 조약 이후가 근대의 시작이다. 아니다. 갑오 1차 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1894년이 근대의 출발이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아니 근대 파트를 공부할 땐 다 흥선대원군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이해해야 강화도 조약이나 이모군라이나 갑신정배나 동학이나 갑오개혁까지 다 이해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근대가 강화도 조약이건 갑오개혁이건 근대.
그럼 근대를 조금 더 보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1910년까지 그리고 1945년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 시기까지를 다 근대라고 볼 수 있고 1945년 이후를 우리가 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현대사 강의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는 강의를 하고 이명박 정권 아직까지 시험에 기출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근대 현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근대라고 하면 시기 구분적으로 근대라고 하면 여러분 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평일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만 골라가지고 강의해도요 아마 이거 1년 걸릴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제 유튜브 채널 아주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근대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일제강점기를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 시기를 일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근대, 일제, 현대 이게 근현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근대가 꿈틀대는 시기였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본인 아이들이 이 식민사관을 이야기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사에 중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역사학자 중에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백남훈 씨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김일성과 정치활동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학계에서건 교과서에서 언급을 안 했던 인물인데 지금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인데 이 백남훈이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웃기지 말아라. 우리도 역사 발전이 있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서를 적용시킵니다. 인류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서 자본주의는 필히 공산주의로 간다. 나 같은 사회주의자가 조선 땅에 나왔다는 건 조선에도 공산주의자가 등장했으면 이렇게 역사 발전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수사회로 가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서를 거치자면 우리 역사에도 중세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백남훈이라는 인물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즘에는요, 식민지 수혜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식민지 수혜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일부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걸 실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저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겠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제가 하나하나 다 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시기 구분 정도는 하시고 저와 함께 평일에 근현대사 강의 뜨겁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대원군부터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